역대 정부가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편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국민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모여듭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30년 안에 국내 농산어촌은 물론이고 지방 소도시까지 황폐해질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동산, 일자리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지방의 많은 대학이 존립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해진 지방도시의 경제와 산업의 위기를 막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방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균형 발전이 어려워지면 지방은 물론 수도권 발전,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국회는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이 주도해서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고 또 기획하고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흐름을 막자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 상황에 맞게 전략과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하고 또 이민청의 설립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국회,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난제 중에 난제로 손꼽히는 이 지역 소멸 문제의 효과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여러 정책들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토론회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에 기대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을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역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수도권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의 위기를 지역의 위기로 관점을 넓혀본다면 수도권 내에서도 대도시로의 집중이 가속화되며 많은 지역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강화 옹진, 경기도의 연천 가평을 비롯해서 전국의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행안위에서 지난 5월 달에 지방자치분권 일명 지방시대법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축과 세수 감소, 또 공공기관 시설의 축소, 취업 기회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의 청년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특정한 지역으로 몰리는 것은 꿈의 기회가 불균등함을 의미합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나 일자리 부족도 인구 문제의 원인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년들은 교육, 사회, 문화적 혜택과 개인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곳을 찾아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꿈의 크기와 그 실현 가능성이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대응과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는 국회에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 만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국회 행정위원장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미 한국정책학회 회장님 좌장을 맡아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가장 바쁜 도지사님 두 분이 오늘 토론회에 오신 걸 보면 그만큼 인구 감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정책적 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김영록 지사님 감사드리고 또 바로 직전에 우리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송재호 국회의원도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고 박우량 군수님과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님, 허은순 한국경제수석 논설위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을 초월하였고 지역 총생산은 이미 2015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근 격차의 확대 속에서 수도권의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수도권에서는 소멸 위기감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의 정의와 지방의 정의는 다르다는 관점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며 중앙의 논리와 정의보다는 지방의 논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시대의 핵심 과제로 5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분권형의 국가경영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지방에다가 힘을 주고 지방에다가 권한과 제도와 재정을 부여해줘서 지방 스스로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국정 철학인 자유와 공정 정책과도 부합되는 정책입니다.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측면으로서 기회는 균등해야 합니다. 결과는 다르더라도 그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불균형의 문제는 국가가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를 둔 균형 발전 정책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 있는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철학 위에서 세워진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몰려있던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경제활동을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국토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할 것입니다. 중앙지방 간의 기능 조정 및 자치권의 강화,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선, 자치경찰권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의 확보, 특별자치시 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큰 지방정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지방분권형 국가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 정벌이 대우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지방 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대구에서 열렸던 2011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등 지방 정부의 역량으로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과 지방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 분권형 정부 경영 모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방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일자리 및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을 규제하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 균형 발전 정책이 아니라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어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회 발전 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 여러 개로 되어 있는 특구 중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호응을 얻는 특구는 소수입니다. 기회 발전 특구를 통한 획기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특구 계획 수립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기회 발전 특구의 과감한 조세 지원 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자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재정 지원 확대 등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 재원 마련을 지원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업 상속 창업 자금 증여 등 특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권의 근로자를 위한 인력 양성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의 가능한 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16개 지방정부에서 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투자 활성화와 시도 간의 간담회, 국회의 포럼, 지방토론회 등을 통해 특구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를 통하여 새로운 인센티브의 발굴 등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입니다. 교육특구를 추진하고 지방대학 살리기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특구는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청,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보육, 돌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취업, 창업, 정주 체계까지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지방 주도의 대학 발전을 위하여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및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그로컬 대학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라이즈는 지방 정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 정부 주도로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방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17개 시도에 라이즈 체계를 24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라이즈 계획 실행을 위하여 고등교육 관련 규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으로 지정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 산학협력, 직업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고교대학의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내의 취업, 창업, 지역 내의 정주, 평생교육의 지역 개발의 발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로컬 대학은 지역 산업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담대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범부처 지방정부 간의 장벽 없이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관점의 대학 혁신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지역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의 운영 성과 및 지역 사회도의 기여도를 분석 공개하여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시대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체계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현재 교육자유특구 및 설립에 관한 운영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정책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조항의 신설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육부 소관의 교육자유특구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과제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이해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를 통해서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 발전 전략 마련 등 세종을 미래 전략 도시로 완성할 것입니다. 산학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별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교통, 의료, 교육, 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지능화 기반의 지방 산업계의 혁신입니다. AI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방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 산업, 경제, 교육 전반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회복하는 지방주도 혁신 추진 체계를 해소하고 지방과학 추진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및 연구와 산업 경쟁력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지방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한 창업, 기업, 경쟁력 제고로 지방의 혁신 주체들의 성장 연계를 통한 혁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지방의 기술 및 디지털 교육 문화 저변 확대와 우수한 지방 혁신 클러스터를 발굴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지방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는 사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은 멈춰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시대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법의 규제 때문에 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법에 부지사를 어떤 사람을 해라, 국가공무원으로 해라 딱 정해놨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지방 30년 했는데 부지사를 제대로 마음대로 임명도 못하고 그따 또 시행령에 들어가면 기초실장도 국가공무원 해라 이래놨어요. 그래. 우린 전부 지방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국가공무원 하라 하니까 저가 보내주는 사람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제 가지고 어떻게 하냐? 법과 영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기본 틀만 놔두고 지방정부는 어떤 걸 한다. 이렇게 막 크게 나눠야 되는데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국회 와서 법 없애라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시도지사 힘 세지고 시장 군수 힘 세지면 또 국회의원들 힘이 약해지네. 그게 안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예요. 어떻게. 국회의원 역할과 시장 군수 도지사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데 우리는 그걸 같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이 써놨는 건 각자 읽어보시고 제일 지방시대 만들려고 하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기가 자기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틀에 딱 넣어놓고 그 똑바로 옆으로 조금 가면 잡아넣는다 하고 법으로 제재하고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달라. 사람은 바뀌었는데 제도를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5년째 해보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꼭 바꿔야 되는 거는 국회에서 법을 좀 줄여라. 지방자치법 이런 거는 아주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방정부를 둔다. 그거는 뭐 시군이 있다, 뭐가 있다, 뭐 시장군수는 선출을 한다, 뭐 이런 것만 하고 그게 뭐 부지사를 어떻게 하니 이런 것들은 너가 알아서 해라. 조례로 다 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관료주의 너무 오래됐어요. 관료주의 타파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관료들하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치조직권 시도지사 회장으로서 얼마 전에 저 이상민 장관하고 타협을 했어요. 제가 이건 내놔라 하니 이상민 저 장관도 처음에는 말 잘 듣더니 말 잘 듣는다 하면 안 되지만 내 말을 이해를 하더니 차츰차츰 관료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매일 같이 사니까 달라지는 게 사람이. 요 있었으면 내가 공격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행안부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행정안전부. 이거 뭐 관심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좀 일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 관료들하고 하면요 협상이 안 돼. 지껏 딱 잡고 안 내놓는 거야. 장관은 이거 줘라. 제일 많이 바뀐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연방정부 형태로 가라. 사법권까지 줘라. 밑에 내려오면 하나도 안 먹히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 따라 먹히더래야 되는데 국회도 별 관심 없고 말은 뭐 토론을 하지만은 가서 법 바꾸라 하면은 이 법 바꾸면 나한테 어떤 영향 미칠까 이래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 이 형태로 토론만 하고 맨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을 봐라. 선진국은요. 미국의 의대 제가 LA 가가지고 뉴욕에 앉는 우리 교민 보고 불쌍하다 하더라고요. 그 복잡한데 왜 사느냐 LA가 더 좋다 이게. 뉴욕 사는 사람은 뉴욕이 더 좋다 하고 달라스 사는 사람은 달라스 더 좋다 하고. 우리는 서울하고 저 여기 어디 광주 저기 목포 사는 사람이 서울보다 낫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 안동에서 왔는데 안동 사는 사람이 서울보다 낫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나 이야? 아프면 서울병원 가야 되는데. 자기 지역이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관료가 절대 안 움직이고 또 관료주의가 뭘 바꿔놨느냐.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이 있었는데 대구 따로 경북 따로 똑 띄놓으니까 대구도 망하고 경북도 망하고 광주도 망하고 전라남도도 망하는 거야. 대전도 망하고 충청남도도 망하고. 지금 자리 만든다고 해놨는 게 그게. 결국은 세계화되는 거는 대도시화 되는 겁니다. 대도시화. 대도시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조그마한 도시로 다 띄놓고 그걸 경쟁하라 하니 경쟁이 되느냐 이게. 할 말은 천지 빛깔입니다만은 오늘 다 해봐야 뭐 듣는 사람도 없고 들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인구 감소 문제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농촌에 지역에 가면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소멸 문제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생산성이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수도권에 계신 분도 이건 국가 소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우리나라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그동안에 그러면은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인데 전라남도가 가장 게을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학교 출산율 보면은 세종시 빼고 전라남도 전국 1위예요. 0. 지금도 97인가 돼요. 그러면 전국 평균 0.78 아니에요. 그만큼
출산율이 낮기는 하지만 전라남도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아무도 중앙에서 전라남도 잘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세계적인 대기업이 예를 들면은 첨단 반도체 공장이랄지 반도체 IT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 오면은 지방 자체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수도권으로 갔던 분들도 지방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반드시 대기업 분산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고 지방의 위기가 계속되는 한은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하지만 반쪽살이 선진국으로 가는 거고 동력을 살릴 수가 없다. 국가적인 문제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우리 전라남도 같으면 농협 수요 농도 수산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헌신을 해왔고 농업이 사실은 경제 외적인 효과가 많이 내지만 제대로 대접받지는 못해 왔는데 그렇다면은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이라도 지방에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방에 이전하면은 인식이 바뀝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사람 세종시로 공무원이 오면은 SOC를 만들 때 서울로 만든 게 아니라 세종시에 연계시키는 SOC를 만들게 돼요. 인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 공공기관들도 반드시 특히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같은 전라남도 저는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기업발전 특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잘한 거다 생각하고 우동기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분산해서 할 수 있게 자치단체의 지방 정부에 좀 권한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업발전 특구를 통해서 지방에서 생각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국제학교도 만들어서 지방에서 만들어서 정주 여건 개선하는데 결국 교육 여건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국립대 의과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어우러져야 지방이 사는 것이지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국립대 의대도 못 만들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하고 일본은 현 정부에서 의대를 만듭니다. 현 정부에서 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모든 것들이 제약이 돼 있어서 지방이 마음 놓고 무엇을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지방시대 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지방이 계획을 세울 때 중앙에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자율적인 권한 확대가 획기적으로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균형 발전 업무, 지방 자치 업무, 지방 분권 업무를 통틀어서 국가 균형 지방 자치부를 부총리급으로 만들어서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 지방을 대변해서 각 부처하고 싸우고 중앙에서 각 시도의 역할을 대변해서 맡아서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각 부처하고 균형 발전 조정 역할. 모든 법령 운영권을 중앙 부처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중앙투영이 투자심사 국가에서 법령 만들어서 운영하면 지방은 꼼짝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법령 운영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지방 재정에 대해서 영향평가, 지방 행정에 대해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 영향평가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균형 지방자치부 같은 부총리급의 격상된 그런 부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바빠서 대통령이 정말 미국의 주정부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데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지방시대 위원장님이 이제 하시겠죠? 그렇지만 지방시대 위원장님은 지금 부총리가 아니잖아요. 지방시대 위원장을 그러면 부총리급을 해서 이름은 어떻게 하든지 좋아요. 저는 그 확실한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역할은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결국 국회의 역할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 남해안 그 관광계획 문체부 통과돼서
전라남도와 같이 수립하고 주무부처 통과하고 예산부처하고 협의 끝나서 행안부 와서 재정투용자 가서 잘려서 못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화관광연구원장을 2006년에 했는데 그때부터 이 남해안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니까 20년 된 계획이 20년 된 계획. 그러니까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하니까 대략 아마 한 6, 7년 걸리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주면 뭐 합니까? 이 원자재 뭐니 다 올라 버렸는데 상황이 변했잖아요. 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1년 안에 줘도 그렇게 해서 책임된 관계된 지사끼리 한번 해봐라 이러면 되는데 그 마지막 행안부가 그 노해버리면 그 상실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실감의 일단을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쭉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표현은 굉장히 점잖게 하셨는데 심각한 거죠.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규제라는 게 못하게 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 시도지사를 3D 업종이라고 해요. 3D 업종. 거의 괴로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길은 아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내주질 않는 거죠. 저는 이게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정부 업무가 한 3만 개 된다고 치십시다. 한 3만 개 될 거예요. 정부 업무가 3만 개 쭉 플랫폼에 놓고 외교, 국방처럼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뭐 환경도 보전도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 시도가 해야 될 일, 광역기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잘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 시군구가 해야 되는 일 노누면 되는 거예요. 노누고 시군구가 잘하는 건 시군구에 주고 시도가 잘하는 건 시도에 주고 중앙부처가 잘하는 건 중앙부처에 남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그 업무에 돈이 따르니까 예산도 그렇게 배분해서 줘버리면 끝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중앙부처의 국단위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처의 국단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철우 지사님 이야기도 저는 동의하는데 부처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우리 정부 부처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건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 밑에 이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밥줄이 있으니까 실국장들은 못하고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우동기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 이걸 좀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죄책감이 있으니까 잘 뒷받침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국회 이거 세종 가야 돼요. 아니 이게 상임위원회를 매번 서울서 하면 대한민국 부처에 가장 일해야 되는 실국장들이 지금 정부 부처에서 일은 안 하고 국회의원에 왔다 갔다 하고 열차에서나 시간 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행정수도에 여기 충북지사님 안 계셔서 충북지사님한테 미안한데 행정수도에 역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공무원을 버스 타서 오송역으로 보내서 열차 타서 내려서 또 버스 타서 국회 와가지고 여기 상임위 해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버리고 국회 자료 요출하면은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시키는 우리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국회 빨리 세종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하나만 좀 우동위원장님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좀 고민해봐야죠. 두 가지인데요. 제가 꼭 저 위원장님 정책을 하시면서 이건 좀 해주십사. 지금 아마 사람이 없으니까 대학이 지금 문 닫아야 되니까 사립대학 뭐 문 닫을 수가 없잖아요. 문 그냥 닫고 떠나라 하면 뭐 어느 재단이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열어줘야 되고 국공립은 키워주고 아마 이렇게 정책을 짜실 텐데 어린이집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어린이집들이 다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싶은데 폐원할 방법이 없어.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가 다 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퇴출의 자유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퇴출해서 일정 부분 먹고 살 수 있게 좀 전환을 할 수 있게 그걸 정의로운 전환 이러는데 이
대학만 위원장님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어린이집부터 잘 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교육부하고 이렇게 잘 의논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지방을 논하다 이렇게 이제 국회 역할을 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자 이철우 지사님처럼 법령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또 국회의원들이 말씀을 안 드시고 그러실 거니까 우선 법을 제정하더라도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 멋대로 조례 제정해서 하라. 이렇게라도 법을 만들어 주면 지방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제발 이것만 하라 하지 말고 이것만 하지 마. 나머지는 자치단체 니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봐.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요새 언론에서 지방이 무슨 사람 잘못했다고 지금 대표적으로 한 10개, 7개 거론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가 226개가 몇만 개의 사업을 하는데 6개만 잘못했다고? 그러면 0.01% 아니냐? 그럼 99.9%면 잘한 거 아니냐? 어떻게 다른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잘하고 다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느냐? 잘한 데 있고 못한 데 있으면 그건 차별화하고 또 못한 데는 따라서 하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다 저도 20년 있어 봤는데 반성 많이 합니다. 시행령에다 깨알같이 못하게 만들어요. 시행령 만들어 그다음 시행 규칙에다 만들고 또 준칙에다가 지침에다 만들어 갖고 숨을 못 쉬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제나 무엇을 다 못하게 만들어야 돼. 법에서 무조건 규제는 법 외에는 안 된다. 이 정도가 돼야 이것이 조금 뭐가 되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만 우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지방시대 위원장님이 잘 생각이 안 될 것이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시고 만일 이번에도 지방시대 위원장을 서울에 있는 교수 시켜놨더라면 산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지방에 있는 우동기 교수를 그래도 시켜놓은 통에 그래도 지방에서 오래 살아봐서 속내 알아갖고 지금 보고서가 했는데 여기서요 이거 10%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서 세갖고 하면 벌써 윤석열 정부 2년, 3년 차 넘어가고 그러면 계획 좀 해보려고 중앙부처 승인 받았고 김영록 지사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기재부랑 문체부에서 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또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왜 지방이 낭비하게 하냐고 언론에서 기사가 나니까 그래 낭비해? 낭비 소리만 나오면 그다음부터 규제를 바로 만들어요. 안 되면 교부세 감해볼 거야? 너 그렇게 교부세 감해볼 그것도 50억 감해볼 거야? 또 이거 너 그러면 교부세 또 감할 거야? 이렇게 하고 지금 교부세 감한다는 것만 하더라. 청사 늘려? 그러면 청사 늘리면 교부세 감. 그런데 청사도요 그 규모가 딱 정해져 있으면 직원들이 늘고 복지 수혜가 늘면 그때 또 붙이려고 하면 설계 변동해서 새로 붙이려고 하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가요. 아예 지을 때 넉넉하게 지어서 누구들이 청사까지 중앙정부가 몇 평 지어갖고 또 그러면 면적 넘으면 교부세 감 무엇인지 교부세 감 이러니 제발 좀 꼭 제가 부탁드린 건 다른 거 해주지 마십시오. 법 제정할 때 그 기준 한번 정해주시고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규 위원장이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한 건이라도 확실하게 한 건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조직 자율권 내가 그 담당 서기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음대로 하고 중앙정부는 외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에 인력이 부족하는데 어떻게 하면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이 이 비자 제도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지방을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어떻게 하냐 예산 주면서 지침을 줘요. 그래갖고 그 설계서를 만들었고 다시 올라가서 또 승인을 받아갖고 와요. 거기다가 또 도에서 심사 또 설계 심사를 또 받아요. 일하다 보면 4년 다 가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것이라도 좀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구 소멸 이겨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60, 7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수도권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었고요. 하지만 수도권 인구 증가가 좀 주춤하던 어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20년 전만 가보면요. 2000
2002년,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 정도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1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수도권 순유입이 줄어들다가 2015년 정도에 바닥을 쳤습니다. 대략적으로 4만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을 바닥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왔고요. 불과 몇 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매해. 이런 추세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2015년부터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아주 강화됐을 때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통계를 보시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지내면서 이 서울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아주 강도 높게 체감하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여서 기능적으로 진화해 가는 슈퍼 메가시티입니다. 수도권이 강성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지역의 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은 인구와 산업의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취해야 될 전략, 이거는 어떤 큰 메가시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키, 열쇠, 방법, 저는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슈퍼 메가시티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지역은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특화된 산업을 가지고 지역 간 연계 전략을 통해서 산업도 같이 육성을 하고 또 환경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고용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류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강력한 지역의 대도시권은 도시와 농촌을 같이 끌어안는 개념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입지 선호가 강력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동시에 알아둬야 되고요. 저는 지역에서 큰 대도시권의 거점 체계 전략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특구가 거점 중심으로 잘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특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전략. 여태까지 특구 전략은 기업 주를 위한 전략이었는데 근로자를 위한 전략과 패키지로 묶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가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요, 진짜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 변화가 이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1, 2차 베이비 부머를 보면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1685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올해 58년도 개띠 생이신 분들이 고령자로 편입이 됩니다. 그 얘기인즉 앞으로 대략적으로 20년 동안 매해 60, 70, 80, 90만씩 고령 인구로 편입을 예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65세 고령자를 위해서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법과 제도는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쉬셔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쉬지를 못합니다. 주머니 사정을 보면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생각보다 오래 사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본인들이 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너무나 귀한 자원을 저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지가 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열쇠가 아닌가라는 생각. 다행히도 지금 1, 2차 베이비 부머의 공간 이동 현상을 보면요. 저한테 1분이 남아 있습니다. 공간 이동 패턴을 보면요. 굉장히 급속하게 대도시 탈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젊습니다. 50대 초반에 아니면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LH 등등의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타운하우스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주거,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에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결합되는 정책들, 이런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지자체에 보급이 된다라면은 서울에 있는 1, 2차 베이비부머 지방 출신 베이비부머만 440만입니다. 10%만 이동해도 44만입니다. 이 효과가 정말 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파급력이 높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 투트랙 전략, 대도시권 전략,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의 농촌 전략, 그 다음에 이 대도시권, 그러니까 도시 전략, 도시와 농촌을 서로 묶어서 여러 가지 기금, 그 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결합개발 등등으로 교차 보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제도가 설계된다라면은 정말 지방에 우리 지역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지금은 핵심적인 어떤 그런 타스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도권의 이 밀집하고 지방의 뭐 위기가 됐던 소면 이게 사실 트레이드 오프가 돼서 사실 굉장히 어렵죠. 다만 한 가지 인정할 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프랑스 같은 데도 파리하고 아닌 거 차별이 무지 심합니다. 파리만 인간이냐 그러고 또 중국 같은 데도 봐도 베이징하고 상하이하고 이게 집중 현상에 의해서 상하이 같은 데는 그 안에서 막 빈민처럼 살아도 상하이 번호판 자가성용 잘 안 내놓으려 그러고요. 뭐 우리는 그런 번호판 없지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도시화가 왜 그래 되느냐면 이게 이제 분업화, 전문화, 무슨 첨단화 이런 IT화 이런 것들이 도시화를 재촉하거든요. 제가 벌써 한 10년쯤 더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부동산 시장 미래를 점하면서 내부 자료라는 걸 한번 봤더니 그 당시에 벌써 경기도민이 1,700만 명이 될 거라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세밀한 걸 보고 조금 놀랐는데 10년도 더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 인구가 보니까 1,300 뭐 몇십만에 상주 외국인을 포함하면 지난 5월로 벌써 1,400만 넘었으니까 그리로 가고 있는 거죠. 인구 자체를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 청년들만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별볼일 없어요. 청년들 돈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지자체 뭐 기웃거리는 거 도움이 되나요? 저희 정도 되는 제가 서울로 산 지 이제 40년 넘었는데 연어의 회기랄까 뭐 그런 문자 쓰면 그러는데 고향으로 아니면 지방으로 갈 만한 여력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서울에 집을 처분해서 일부 하고 일부 간다든지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가려고 가만 생각해 보면 가는 게 쉬운 지 알죠. 딱 끌리는 게 1가구 2주택. 그렇다고 다 쓰러져 가는 농가주택에 살기 싫거든요. 쓸만한 집은 1가구 2주택 걸려. 세제 가로막아요. 뭐 하면은 이게 농지법에 경자 유진, 농지라도 조금 살라고 하면 그 농지 좀 사면 어떻습니까? 뭐 죽으면 가져갑니까? 그런데 300평인가 뭐밖에 못 가져가니까 그게 장난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농지법에 막 경자 유진 이게 무슨 주나라 고대 시대 원칙 아닙니까? 그 땅이 뭐라고 그게 요즘 젊은 사람 물어보면 땅이 그 자산 축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확 고쳐가지고 저는 제 얼마 전에 행정한 적 생활 인구 통계를 낸다 해서 제가 굉장히 그거 보고 의미 있게 해서 막 칼럼도 하나 썼는데 제 얘기는 서울에 살더라도 뭐 서울 무슨 구에 살더라도 주말 인구는 신안군 주민이 될 수 있게끔 주말 인구를 되고 독일 같은 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주말 인구는 거기에서 반점 주민제를 받은 1.5 주민제 그 유동인구라도 좀 늘리는 쪽으로 가보자. 뭐 투표권은 제가 거기 안 갔더라도 서울에서 서울시장 뽑더라도 또 우리 구 그걸 뽑더라도 그 지방에서 사는 걸 충분히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주택 세금 문제도 2주택 되는 순간 이거 완전히 가혹하잖아요. 뭐 좀 괜찮게 요즘 서울은 우리나라 소득이 3만 달러지만 서울 기준으로 5만 달러에 접근해 있는 겁니다. 거기 맞춰가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 정도나 저 또래들이 이제 베이비 부면 나가려면 지방에 가서 하려면 가서 이래 근산 성령차 타고 이래 바베큐 고기 구워 있으면 그걸 지방 사람들 눈꼴 싫어서 못 봐주는 거예요. 도저히. 시기와 질투 좀 쓰게 놔둬야 이 중에 주말에는 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좀 기분 좋으면 정착도 하고 이게 현실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제 주장 1.5 주민제인데 시간이 돼가니까 그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기업 유치 많이 말씀드려 필요합니다. 기업이 독일처럼 이렇게 기업이 중심이 크면서 도시가 형성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이 우리 고유의 중앙 집권제 뭐 때문에 하는데 저는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도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기업에 부과되는 소득세 깎아주는 그거는 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종사자들 개인의 소득세를 깎아줘야 되는데 개인 그걸 예를 들어 연봉 한 8천 정도 되면 다른 공제 조항이 없다면 연간 내는 세금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초봉 연봉 5천 받는 친구들이 가도 다른 공제 조항이 없으면 몇백만 원인데 그런 걸 깎아줘가지고 이래가지고 노조라든가 지금 기업 옮기는 걸 뭐 총수가 옮기를 갔습니까? 천만에요. 결정이 노조가 결정하는 거예요. 직장 협의회 가는데 거기서 바닥에 직원들이 야 우리 지방 가자 사업장 야, 사장 찾아가고 회장 찾아가고 지방 가자고 밑에서 가야 지방으로 가는 거지 위에서 아무리 정해봐도 노조에서 반대하면 뭐 어림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동기 요인이 저는 개인의 세금을 깎아요. 개인 소득세.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의료보험도 깎아줘. 또 다른 것도 확해가지고 지방 가면은 월급표에서 내가 한 달에 800만 원 받는데 가려 이리저리 떼고 250만 원에는 난 800만 원 그대로 받아. 서울 사는 놈들은 다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인세 깎아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하여튼 이동안 동기부여에 있어서 좀 개인한테 주자. 뭐 그런 겁니다.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 시간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